코빗 40대 50대가 상반기 거래량의 60%를 차지. MZ세대 비중 소폭 상승했다. 자, 내용을 보게 되면요. 코빗 40대 50대 거래량이 절반 이상. MZ세대의 유입도 주목한다. 그래서 2021년도, 2022년도 변함없이 40대 50대가 주축이다. 60대도 있고요. 가장 적은 건 20대와 30대인데 30대 비중이 살짝 늘었고요. 20대 비중이 살짝 늘었습니다. 더불어 40대 비중이 살짝 줄었고요. 50대 비중이 살짝 줄었고 60대 비중도 살짝 줄었어요. 이 줄었던 부분이 20, 30대가 살짝씩 메꿔 나갔다. 주축은 40대와 50대라는 부분이죠. 경제력이 가장 왕성한.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서 코빗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순이었다. 지난해와 달리 XRP가 이더리움을 앞질렀다. 40대, 50대의 중장년층의 올 상반기 투자 순위 역시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순이었다. 자, 그래서 리플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장 2030년까지 엄청난 성장 목격. 비트코인 블록체인,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술 사실. 그래서 번역이라서 살짝 어색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체킹해야 될 게 뭐냐? 글로벌 마켓 비전은 인공지능 마켓이라는 제목의 새로운 통계 데이터를 추가하여 시장 산업과 그 프레임워크에 대한 자세한 통계를 제공합니다. 여기 보고서에서 다루는 상위 회사 이 부분 인공지능과 글로벌 마켓 비전에 대해서 전체 미래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련된 회사들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블록체인, 이더리움 블록체인, 팩텀 체인 IBM, 마이크로소프트, 컨센시스, 그리고 바로 여기 하이퍼레저 프로젝트 R3, 그리고 디지털 에셋 홀딩스 리플. 여기 바로 리플이 언급되고 있고요. 비자, 바클레이즈,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하나같이 리플과 많이 연관된 회사들이 보이죠? 비자, 바클레이즈, 하이퍼레저 프로젝트 R3, 그리고 IBM과 마이크로소프트. 하나같이 리플과 관련이 있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미래 판때기를, 미래 4차 산업의 큰 판을 만들어가는 그런 중심 섹터에 있는 기업들이죠.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은요. 지금 이 보고서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앞으로 세상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이 두 가지 심장이 바꿔나간다고 언급을 드렸어요. 인공지능, 엄청난 양의 쏟아져 나오는 빅데이터, 빅데이터라고 하죠. 자, 그전에 돈이 이제 석유와 그리고 돈에서 데이터로 바뀌어나간다고 하죠. 그쵸? 그 데이터,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쓸모있게 만드는 게 바로 인공지능이죠. 이 심장 하나입니다. 5G,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자율주행차, 공유경제, 3D 프린터, 증강현실, AR, VR, 그리고 각가지 신산업들, 여기에 나와 있는 인프라, 신산업들 중에서 이 기저에 흐르는 두 개의 심장은 바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이 두 가지 심장입니다. 이 블록체인의 첫 번째 인프라가 바로 리플과 XRP라는 거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드 밸런스인데요. 보면 7월 3일 날은 473만 XRP가 매도됐어요. 조금 줄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실시간 5,470만 XRP가 남았는데요. 지금 6일 기준 보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곧 종식될 것 같다. 0에 수렴할 것 같다는 소식이 들려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투데이에 하는 시중은행과 CBDC 실제 테스트 도입만 남았다. 제가 어제 언급을 드렸지만 CBDC의 세상은 결국 도입만 남았다.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수용, 그 시차가 발생할 뿐이지 결국 인프라는 끊임없이 연구와 개발을 거쳐서 상용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에 시장을 미리 투자해서 선점해 놓고 있는 거죠. 국내외 중앙은행 가상자산 및 CBDC 도입 초읽기. 국내외를 비롯한 CBDC 및 가상자산 도입에 대한 연구 및 시행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BIS 국제결제은행의 연례 보고서에 중앙은행의 90%가 CBDC 도입 가능성에 대해 연구 중으로
중국의 경우 현재 시범 운영 중이지만 2.61명이 CBDC를 이용 중으로 보고됐다. 현재 CBDC를 도입한 국가는 바하마, 동북 카리브 연합, 나이지리아이며 얘네는 소매죠. 그쵸? 쩌는 진짜 큰 흐름은 선진국들, 유럽, 미국, 중국, 그리고 도매, 중국 도매, 그리고 일본, 얘네 GDP 파이가 큰 국가들에게 도입이 될 때 엄청난 금융기관에 XRP가 꽂히게 될 때 CBDC를 운반을 해야 되니까요. 그때 다른 나라의 세상으로 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루과이는 시범 운영 중이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공식화폐로도 사용 중이다. 지난해 아프리카 최초로 CBDC를 발급한 나이지리아는 현재 CBDC 활용에 대한 내용을 연구 중으로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총재는 이 나이라가 결제 시스템에 도입되면 무역 및 투자 활동이 강화해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 금융 포용성이라고 하죠.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국가들을 보게 되면 은행 계좌가 없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죠. 이 부분과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선진국들과는 도매 시스템과는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스텔라와 리플의 영역이 나눠 있는 부분이죠. 스테이블 코인과 더불어서 도매 CB, 도매 소매 CBDC,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제3세계와 아프리카와 신흥국가, 그리고 선진국, 지금 IMF 통화 인출권에 해당하는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위안화, 얘네의 다음 시스템, 그 중간에 브릿지 통화가 바로 XRP라는 겁니다. 거액결제용 도매 CBDC의 바로 브릿지 통화. 국내의 경우 한국은행이 CBDC 모의 실험을 마치고 금융기관과 협업해 실제 테스트에 들어가는 3단계에 돌입한다. 한편 IMF는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과 CBDC가 기존 금융 시스템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다고 평가했다. 자, 이 부분이죠. IMF는 크립토 커런시와 CBDC가 다른 현재 옵션보다 지불 효과가 더 크다고 말합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암호화폐가 전통적인 금융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IMF 블로그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일부 암호화폐와 CBDC는 신용 및 직불카드보다 더 나은 지불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그래서 공식 블로그를 통해 작업 증명 외에 노드에 참여해 허가가 필요한 허가형 블록체인에 기반해 가상자산은 효율이 높다며 각국 중앙은행의 친환경적 CBDC를 설계할 것을 공개했다. 자, 프라이빗 블록체인 R3 그리고 바로 리플 네트워크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예 바로 언급이 되고 있죠. 자, 서클사 USDC 준비금 미국채 80%, 현금 20%. 서클 CEO가 전날 USDC 보고서를 공유했다. 주요 내용은 지급 준비금 구성에 미국채 80%, 현금 20%. 지난 1년간 고객 요구에 따라 달러 1084억 달러 상환, 지난 2년간 평균 달러 패깅 궤리 0.003달러 미만. 미 재무부 해외 자산 통제국 규정에 따라 100% 준수하였다. 현재 180개 거래소 30개 이상 프로토콜에서 USDC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화가 필요하겠죠. 스텔라를 통해서 XRP 원장 더불어 지금 제드 맥케얼랩의 물량이 종식이 다 돼가고 있죠. 이 물량을 팔았던 기반으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확장해 나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법정화폐에 대한 그 알고리즘 또는 암호화폐 기반 담보금이 아닌 법정화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정화된 담보로 해서 나간다. 이 부분들에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FTX에서 블록파이 최대 2.4억 달러 인수권리 최종 합의. 자, 지금 암호화폐와 그리고 벤처와 그리고 크립토 산업에도 판이 재정비가 되고 있죠. 쩐주들에 의해서 판이 다시 정비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끊임없이 확장해 나갑니다. 더불어서 자, 코인리스에서 지금 내용을 좀 보고 가죠. 자, 코인리스의 지난 이슈 모아놨던 부분인데요. 짤막하게 보고 가자고요.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IMF, 암호화폐 및 CBDC 현존 결제 시스템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당연한 부분이죠. 스위프트에 대한 속도와 수수료와 비용과 그리고 노스트럴 계좌에 낭비되고 있는 엄청난 낭비죠. 그 돈을 일시에 날려버릴 수 있는 게 ODL 시스템입니다. 더불어 NFT와
토큰과 갖가지 메타를 이용해서 디지털로 확장해 나가는 그 혈관의 XRP가 있다는 부분이죠. 더불어 FATF 전 세계 당국 암호화폐 이용자 신원 확인 서둘러야 11개 국가만 트래블로 시행한다. 자, 제도화가 계속해서 좀 빨리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더불어서 보유량 탑10 BTC 월렛 지난 24시간 275 BTC를 축적하였다. 고래는 지금 시간을 매집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언급드렸지만 당연한 부분이다. 우리가 이 부분을 반드시 인지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투자했었을 때 아마존 수천 배의 수익으로 돌아왔다. 삼성전자 950배의 수익으로 돌아왔다. 자, 떨어질 때면 매입으로, 급등이 나오면 100% 차익 실현은 없어요. 50%. 그리고 다시 한번 현금화 시켰다가 다시 내가 쓸 거 빼놓고 다시 쪼그라들었을 때 모아갈 수 있는 그 타이밍을 기다리는 게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연속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단 펀더멘탈에 의한 투자가 기본이겠죠. 그리고 팔지 않아도 돼요. 정말 펀더멘탈이 훌륭한 그런 투자 대상에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을 기준점으로, 그리고 각 기업들에게 가장 훌륭한 펀더멘탈 기업들에 투자했다고 한다면 연준 유턴, 베팅에 채권하는 미국 채권 투자자, 채권 시장이라는 거죠. 경기 침체는 기본값. 그래서 채권 금리가 지금 다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어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금리 이꼬르 경제 성장률 더하기 물가 상승률이에요. 그동안에 채권 금리가 시장 금리의 대표적인 부분이잖아요. 특히 미국 국채 10년물. 얘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갔어. 그래서 시장에 악재로 적용을 했죠. 근데 왜 지금 또 떨어지고 있냐?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는요. 전 세계 자금들이 채권 시장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채권이 강세란 얘기고요. 채권이 강세란 얘기는 채권 금리가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는 경기가 우려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 연준이 유턴한다. 금리 인상을 중단하거나 속도를 굉장히 줄이거나 시장을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미국 연준은 경기를 좌시할 수가 없어요. 실물 경제를. 2008년도에는 실물 경제가 망가지건 자산시장이 망가지건 금융시장과 이런 부분이 망가지건 끝까지 금리를 올렸다. 바로 옐런 그린스펀과 폴 볼커의 시대. 그러나 벤 버냉키와 자넷 옐런과 그리고 지금 제롬 파월의 시대는 그 시대가 아니라고 언급드렸죠. 이 시대가 나왔기 때문에 CBDC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와 NFT와 이 세상이 메타와 함께 열리는 겁니다. 그 넥스트 패러다임이. 그래서 블록체인이 시장의 심장의 하나에 해당된다고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미국 연준 경기 침체 막기 위해 연말 금리 인하로 돌아설 것. 벌써 금리 인하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더블딥 가능. 애틀랜타 연은 GDP 2분기 2.1% 지금 역성장할 수도 있다. 국채 시장도 침체 우려,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축소가 되고 있다. FF 선물 시장 내년 6월 금리 인하 가능성 31.2%. 벌써 금리 인하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의 차트입니다. 나스닥의 장기 차트인데요. 2016년도부터 2022년도. 자, 미국 시장은 국내 시장과 다르게요. 지금은 연봉이에요. 1998년도부터. 그 전에도 있겠죠. 미국 국민들은요. 30% 이상이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국내는 부동산이죠. 자, 주식에 노후 대비를 해요. 끊임없이 미국 역사상 주식은 계속해서 상승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미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5%의 장대 음봉이 나왔다.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 과한 마이너스 32%. 2008년도에 시스템 리스크였죠. 미국발 리만 브러더스 금융 위기. 동아시아 외환 위기. 시스템 리스크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폭의 하락폭이 있었어요. 이때 미국의 금리 인상 연 4회가 있었죠. 자, 이때를 제외하고 2008년도와 기타 시스템 리스크를 제외하고 이때 2018년도로 능가하고요. 코로나 팬데믹 때를 능가할 만큼 낙폭이 컸었다. 자, 그러면 고점 대비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최근에 이렇게 낙폭이 컸죠? 일봉입니다. 이제 나스닥에.
떨어져서 기술적 반등 나오니까 이제 바닥을 닫고 올라간다. 그랬더니 다시 떨어지니까 세상이 망할 것처럼 그런 언급을 했다는 부분이죠. 자, 다시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이야기가 벌써 세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고점됨이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바닥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준은 금융시장과 자산시장과 실물시장을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내는 부동산이죠. 가계부채가 폭탄이에요. 이게 터지면 우리나라는 잃어버린 30년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아마 목숨 걸고 잡아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 시장이 어떠한 부분으로 변해가는지 지켜보자고요.